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일주일이 다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권 심판을 기대했던 야권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내서우며 읍소했던 여권에는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민심을 해석하는 건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해방 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10석을 얻어 처음 국회에 진출했지요. 이후 분당과 합당 등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년 전에는 13명이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당선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당선된 국회의원 수는 3명이 늘었지만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적 입지는 훨씬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뜨거운 인터뷰에서는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전에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질문든지 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진보정당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취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04년 총선에 민주노동당이 13%를 좀 넘게 얻었고요. 예. 그 의원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때를 기준 삼아 볼 때 지금 이제 현재 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진보정당이라면 합하면 이제 11석은 그대로 숫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예. 저는 뭐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도 그렇고 특히 이제 2010년도 대비 지금 2010년도에 민주노동당, 당시 진보신당, 당시 국민참여당 세 당의 지지를 합한 것에 비하면 지금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저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것이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체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뭐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당원들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라 예. 그리 뭐 특별히 실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 것이라서 뭐 당원들이 주저앉아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예측은 됐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측을 저희가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예. 대개 이제 최고치와 최저치를 놓고 볼 때 저희도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예. 가장 낮은 그 정도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일단 선거 직전에는 한 5% 정도의 득표율 예. 그리고 이제 2명의 현역 기초단체장 인천구청장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않습니까? 2명을 지켜내는 것. 게다가 현재 대개 한 40명 정도의 지방의원들이 있었었는데 예. 그 부분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하면 이제 뭐 지지도가 3.6% 정도 되고 광역단체장 지키지 못하고 지방의원 수는 그 이전 대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정의당으로 됐던 사람들이 아니죠. 다 과거에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이전이죠. 그렇죠. 이전이죠. 2010년이니까. 민주노동당, 예. 진보신당 또는 국민참여당으로 됐던 그 숫자에 비하면 한 3분의 1로 줄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우려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정의당과 지금 통합진보당 그 전에 이제 분당도 했었고 합당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정의당이 통합진보당에 비해서도 조금 뒤지는 결과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예, 예. 그건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던데 특별한 이유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예.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통합진보당이 오래된 진보정당으로서의 어떤 조직적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을 튼튼히 갖고 있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정의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거의 예. 되게 주로 그 광주, 전남, 울산
이런 곳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당선자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정의당은 그것이 취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정의당 자체가 어떤 정당인지 거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죠. 아마 정말 저희 당명을 정한 저희들의 이 귀촌도 있겠습니다. 어디 가면 아직도 민주정의당 아니냐라고 농촌에 장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물론 그런 분은 굉장히 드물게 합니다만 당이 어떤 정당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저희로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치른 선거 되게 보면요 신생정당 작은 정당은 전국적인 선거를 오히려 치르고 나야 그 뒤에 당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정의당이 있었습니까라는 트위터상에서나 또 온라인상에서 그런 제안 의견들 여러 가지 그런 줄 알았으면 지지했을 것이라는 둥 뒤늦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의당에는 심상정 지금 원내대표죠.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분이 그래도 좀 있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과 정의당을 연결시키는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유명한 당원도 있죠. 유시민 당원, 진중권 당원 다 있는데 아직 그것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으로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아직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당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시민 전 의원과 천호선 대표 예전에 이제 국민참여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심상정 원내대표 이분들이 이제 진보신당 계열인데요.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당이 합당을 한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정의당에는요. 민주노동당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신당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참여당 출신이 다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글쎄 세 개의 그룹이 모든 당원이 거기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세 개의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NLPD 이런 표현으로 따지면 소위 NL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PD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또는 참여당 조금은 다른 저희는 진보적 자유주의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 경향의 세력들이 함께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노회찬, 심상정 이 두 분이 진보신당을 상징하고 있고 워낙 인지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되게 진보신당 플러스 참여당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잘못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두 분의 이제 대중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민참여당과 옛날 PD 계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융합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정당에서요. 가장 융합이 잘 돼 있는 정당이라고 감히 자부를 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린 NLPD 이런 국민들도 많이 들으셨던 얘기니까 어떤 과거의 운동적 경향,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시각, 무엇을 우선해서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형성됐던 문화적인 어떤 차이, 어떤 정치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죠.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권력투쟁의 양상을 가졌었던 것,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린 정의당은 과거에 해왔던 어떤 함께 오래 해왔던 사람들끼리 어떤 문화적 동질성, 서로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은 좀 있지만 흔히 정치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핵 문제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탈핵 문제,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시각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이제는 내부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자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봐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 입장을 또 대변인이 당대표가 내오는 데 대해서 처음에 약간의 이견들도 있었지만 대개 그런 것들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NL이니 PD냐는 이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당이라고 하면 이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진보자유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북유럽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의 제3의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되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한 정당이라면 국가 비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 국가 비전을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제가 대표가 되면서 했던 중요한 과제를 제기를 했고 작년 말 올해에 걸쳐서 작년 이제 국정원 사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하다 하반기부터 해서
국가 비전을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쭉 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아서 계속 토론하면서 지금 저희가 되게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과거의 NLPD를 떠나서 그 부분을 지금 올해 말쯤에는 당의 강령으로까지 새로운 강령으로까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서 좀 잠시 멈춰져 있긴 한데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권 정당이라는 어떤 그 폐쇄성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과거의 이념은 약화되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국가의 비전, 국가 운영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반쯤은 와 있다고 본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로서 아쉬웠던 대목이죠. 지금 이제 잘 용합이 돼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진보 정당이 계속 민주노동당으로 출발을 해서 그 분당이 되고 합당이 되고 분당이 되고 합당이 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정의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2개 내지 3개의 정치 세력 말씀하신 대로 하면 3개의 정치 세력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 못 가서 또 쪼개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이제 저는 우리 보니까 세 세력이 쪼개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여기다 어떻게 살을 오른쪽 왼쪽을 붙여나갈 것인가라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라 그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는 농반 진반으로 대표 권력에 조직적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서로 불필요한 갈등, 정책 갈등, 그다음에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제1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계세요? 이제 아주 복잡하고 그것이 변해나가는 과정에 있죠. 한 측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하물며 새누리당까지 과거의 진보정당이 가졌던 복지에 대한 이슈들을 자기 이슈화하는 과정도 쭉 한 2년 동안 대통령 선거부터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역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정치연합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민주당이 가졌던 야당성, 과거의 민주당이 가졌던 진보성마저도 현재 약화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린 측면도 있지만 진보정당 또 진보적 가치, 진보적 정책의 목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건 저희 실력 문제 여기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로 되어 있고 저희로서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만한 야당성과 진보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요. 그 몫을 저희가 채워나가는 것을 저희들의 과제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상당수 당선이 됐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서 결국 이렇게 나온 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의 어떤 정체성이 사실상은 후보들의 물론 개인 역량도 있지만 그런 득표력을 갉아먹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게 그러죠. 선거는 어떤 당이 중심에서 전선을 긋게 되면 인물이 2차적인 것이 되고 그 정당을 놓고 열을 찍을 것이냐 야를 찍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 새정치연합은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다고 보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도대체 이번 선거 의미를 어떻게 규정짓고 국민들에게 왜 야당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내세우지 않았거나 저는 일부러 안 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원에서 듣기는 이럴 때는 몸조심하는 게 좋다. 실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특히 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죠. 여냐 야냐의 선택의 문제가 됐을 때 야당의 문제 제기와 이슈가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진다면 저는 경기 인천을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유력한 후보였고요. 그렇죠. 인천의 현역 시장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런 거죠. 박원순의 서울시와 정몽준의 서울시는 다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하죠. 그러나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이제 정당 대 정당의 전선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송영길의 인천시와 유정복의 인천시가 다를 것이냐. 김진표의 경기도와 남경필의 경기도가 다르거나 혹시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면 힘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도 있겠지만 또 현 집권 정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어쩌면 현실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일 수도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균형을 이룬 셈이 되지만 이번 선거가 저는 이게 적극적인 균형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양쪽 다 비토된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하는 결과적 균형이었다고 숫자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진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야권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진보 정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파고 들어갈 틈새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두 거대 정당이지만 국민 모두로부터 양쪽 모두 뭐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선택을 받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진보 정당이 분명히 끼어들어갈 틈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이게? 뭐 가장 큰 게 2년 전에 저희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 저희는 지금의 통합진보당과 다른 정당,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저희를 스스로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전체적으로 진보정치 자체에 대한 진보적 요구는 남아있지만 진보정치,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직 그것이 복구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에는 오랫동안 소위 진보정당이 10년 정도, 2004년 기준으로 따질 때, 그 이전에 창당이 됐습니다. 자기 혁신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기 혁신을 해내지 못했고, 그것이 어떤 분열적 요소로 나타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우리 스스로의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대안의 진보정당으로 아직 충분히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여야를 찍을 때 야당이 아닌 우리를 찍어야 될, 아주 설득력 있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양당 동점 구조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떻든 다당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불안점도 있지만 어떤 정치 혁신의 측면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새정치연합이 뜨면서 양당 구조가 다시 공고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 진보정당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념적 정책적으로는 여지가 열렸지만 오히려 보수화되면서 구도상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이 남의 다른 핑계를 많이 하게 될 것은 아니고 정말 언론에서도 너무 소외되는 뭐 저희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5명이면 뭐 민주당이 한 120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기사 나오면 한 번쯤은 진보정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뤄도 줘야 되는데 저는 국민방송을 열심히 다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저희 진보적인 매체도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하셨다 이런 섭섭함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 불과 10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MBC에서 정치부 기자로 이렇게 취재할 때도 보면 당시 민주노동당 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아마 그거에 따른 어떤 상대적인, 득도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진보정당, 일반 대중들의 진보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요구,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진보정당을 그렇다고 찍어야 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가 못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정의당, 예, 1차적인 과제가 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강령의 작성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내부에서 과거의 이념을 많이 떨쳐버렸고, 최초 이제 국가 비전이라는 걸 당 차원에서 만들고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비전이었어요. 뭐 노회찬의 비전이거나 심상정의 비전이었다면 지금 우리 당의 비전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고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사회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 물론 한국의 특성들을 고려한 이런 것에 대한 공감들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웨덴 삼민당 총재가 저희 당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최초의 복지국가를 분명히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라거나 그 당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라는 공감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정당이 선 것이고 그렇게 또 단지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쭉 또 국민참여당이든 쭉 그런 실천들과 정책 성과를 가져왔던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운동권의 어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도 저희는 거의 다 가장 개방적인 정당,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시지 않는 거죠. 아직은. 그 부분이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 이걸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가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방송에서 불러주시면 열심히 나와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선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진보정당 자체적인 잘못도 있지만은요. 물론 이것도 자체 잘못에서 기인하긴 하는데 또 하나가 지금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 그 정의당의 어떤 차별성을 사람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혼동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 그 야당이 그 새정치연합이 잘못해도 사실은 진보정당들까지도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런 면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이 그전에 민주당만큼의 진보성도 없었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징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아마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이었다면 그런 문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정당 조치에 오히려 역행하는 소위 기초 공천 문제를 가지고 두 달을 저는 이미 그건 진보적 의제나 민주주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대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쉽게 타협을 해준 셈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 이 차이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 차이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저희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그런 대목들에서 저희가 새정치연합과 다른 입장들을 분명히 보여왔거든요. 기초노령연금 문제, 기초공천 문제, 무슨 기초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저희로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이게 지금 결국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두 분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에 소속된 국회의원 127명과 그 전에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 시절의 국회의원들 그 당시 이제 152명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분들의 어떤 정치 성향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열린우리당 시절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약간 그런 성향, 전체적으로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게 나타나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옅어지는 이런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저희 정의당이랑 함께해도 괜찮을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 전체는 자꾸 이렇게 그 중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의 정치 노선 자체가 중도 내지는 중도 우파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가 눌려져 있는 측면, 제가 다른 당에 대해서, 남의 당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어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끼어 있다 보니까 두 양대 그 거대 정당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긴 다 동의를 하시겠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되게 우리 진보정당에서 바람직한 선거구제도가 뭐냐를 또 우리는 항상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질문이 오면 답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반성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싸웠느냐. 질문이 오면 답하고 스스로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 이렇게 포기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원들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그거 좋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겠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건 특히 이제 선거제도라는 것은 단 한 석만, 한 표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당, 제2당,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당 중에 한 당만이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만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독일식 비례라는 것을 답변만 하고 실천의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요즘 당 대표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730 이제 재보선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지금부터 2년 동안 2016년 총선 전까지 정말 조금 전에 말씀 당의 총력을 동원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단식 투쟁해서 쟁취했지 제가 단식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정말 예. 그 정도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2년 동안 집요하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와 이 독일식 비례를 가는데 예. 제가 요즘 이제 하나 더 판단한 것은 독일식 비례 대표제는 국민들이 뭔지를 몰라요. 아마 정교하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의외로 그게 굉장히 복잡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면 그런데 독일식 비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오늘 저 처음 말씀드린 것일 수 있겠지만 독일식 비례는 다음 단계로 놓자. 일단 대선거구제로 하자. 예. 비례를 확대하고 대선거구제. 특히 한 지역에서 최소한 4, 5인 이상을 뽑는. 뭐 서울을 몇 개로 나누고 대구를 몇 개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야당이 작은 정당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아들으시고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제 27주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직선제는 됐지만 결국엔 직선제 자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 제도가 보다 고도화되지 않으면 소수의 목소리 또는 서민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고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요즘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정의당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독일식 비례는 아니더라도 대선거구제를 단기적으로 목표로 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여야에게 총선 전까지 제안하고 또 압력을 넣고 해서 선거제도를 바꿔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의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지금식의 어떤 소선거구제, 특히 이게 결선투표제도 없는 이런 소선거구제라면 그 계속적으로 그 정의당이나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 진보정당들, 소수정당들은 계속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또 대중들에게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제가 봐서는 그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과 뭐 합당을 한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그 세를 보면 그래요. 세를 보면 굉장히 지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난 그 그렇습니다. 대선에서도 결과적으로 양보했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를 안 냈잖아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합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오히려 진보 블록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고 특히 이제 진보 정당들이 선거가 약할 때면 나오는 이야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참여당 민주당을 했던 사람이죠 저도. 그렇죠. 민주당을 너무 잘합니다. 밑바닥까지 잘하는 사람이고요. 민주당 지역구 사무국장서부터 중앙당 당직자까지 다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역이 어떤지 알죠. 그리고 당시로서 제가 국민참여당을 창당하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통합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실패해서 정의당까지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민주당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그걸 오늘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결국엔 지금 밖에 나와서 하는 지금 정의당 또는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뭐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아닙니다만 실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성공해 왔는가? 저는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시도가 있었죠. 하나는 그 문성근 씨가 주재해서 국민들이 참여했죠. 그래서 상당히 뭐 혁신적이고 개혁적일 수 있는 한명숙 이해찬 지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다 철수했습니다. 일시적인 전복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현대적으로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났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철수 씨가 세력을 몰고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의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새정치연합이 저는 안철수 있는 민주당에
불과하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안철수는 있는 민주당이지만 아까 했던 그 야당성과 진보성은 이미 많이 상당히 상실한 그런 민주당. 어쩌면 과거의 민주당만도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너무 신랄하게 다른 당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밖에서 참 너희들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뭐 맨날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 민주당 사람 바로 앞이고 민주당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참 너무 뭐 지금 민주당 분들보다도 많이 알 겁니다. 항상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냐고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 안에서 당신들 10년, 20년 동안 계약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 민주당이 거듭났느냐. DJ 이전 시절의 정당에서 더 발전하고 강해지고 또 DJ 시절의 폐해를 극복한 정당이라고 질문을 던지자면 답할 수 있느냐. 저는 안에서의 혁신 노력도 밖에서의 제3정당의 노력도 어느 쪽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네. 아직은 저는 더 많은 노력. 제가 조금 전에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필사의 단식으로 따냈듯이 네. 우리 진보정당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도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7월 재보궐선거. 큰 선거입니다. 네. 지금 뭐 확정된 곳만 12곳이죠. 12개, 에다 14개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이제 6개가 넘죠. 예. 예. 그 이번에 어때요?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나요? 내야죠. 예. 예. 지금 이 선거가 정말 미니 총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거고 예. 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인데 3개를 그렇죠. 새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의 뭐 거기는 수원은 총선 분위기. 수원은 총선이죠. 총선 분위기. 예, 예. 그 밑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평택도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으로서 당연히 이번 730 선거 어쩌면 저희가 지방선거는요 작은 정당한테 굉장히 벅찬 선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선거 예, 개수가 3,900개 정도가 됩니다. 최대로 내면 3,900명의 후보를 내야 되는. 그 조직력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만큼 사람이 갓 많아요. 만든 작은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150몇 명밖에 못 냈습니다만 예. 그중에 한 이제 일부가 당선이 된 건데 그것에 비하면 이제 이제 보궐선거는 훨씬 좀 가볍죠. 그런 예, 부담 그렇죠. 많은 인물들을 예, 내보내야 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이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번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730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었고요. 음. 아직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나간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후보를 선거에 다 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저희로서도 의미 있고 유력한 후보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가능한 집중해서 곳에. 예. 하려고. 노회찬 전 의원도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출마 예. 이번에 하시겠죠? 자격이 있죠. 예. 아직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뭐 저도 엊그제도 다시 뵀습니다만 이제 개인적 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과 노회찬 전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신중하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예, 지역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네. 이르고요. 뭐 수도권, 뭐 동작, 예. 수원도 뭐 대상이 될 수 있고, 저는 뭐 아직 말씀드리기 좀 이르면 저기 뭐 부산도 있고, 예. 부산도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노회찬 예. 전 그렇죠. 대표에게. 예. 뭐 일부에서는 광주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의미 있는 수준의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어떻든 지금 선거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깊게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새누리당이죠. 여당의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번에 사력을 다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정의당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권 연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연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능하면 피하는 일이고 예. 큰 정당보다 작은 정당은 더더욱 피하려는 일이기도 예.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특히 국민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정치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뭐 높으신 분들이라 이제 저희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되게 야권 연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이 유력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지도가 높아져야
야권 연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상이 되느냐 마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지금 새정치라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래서 우선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좋은 후보를 당력을 잘 집중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 지지도 입지. 그런 거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의당 입당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정의당인지 몰랐다. 정의당을 못 찍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후보를 내고 정의당 이제 좀 인지도 좀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좋은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좀 확보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야권 연대 문제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했어요. 예. 총리 후보자 임명을 했잖아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시죠. 뭐 어떻게 보세요? 좀 의외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아마 예. 아무도 예측 못했고 언론인 출신이 처음이라고 그러죠, 총리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언론인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예. 그래서 좀 쉽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의 기준은 있었죠. 요번에 총리가 된다면, 총리를 임명한다면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전제 하에서 총리를 유지한다면 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 예. 자기 정치를 위해서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위한 총리가 아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 세월호 참사 던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문제의식은 같다고 봐요. 소위 관료 마피아로 대변되는 해피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각 분야에 그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 기득권, 이권 세력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총리여야 한다. 그 두 가지 기준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저로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현재 기억하는 것은 오면서 저도 쭉 문창극 총리 내정자 이름을 넣고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옛날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국민장에 반대했던 예. 칼럼. 자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죠. 또 하나는 그 바로 직후였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경을 해먹고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정치 비자금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사를 가지고 예. 공격을 막 그때 사경 헤매고 계셨을 예. 때 그래서 굉장히 그때 동교동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었죠. 그 두 가지 기억을 놓고 보면서 과연 이분이 합리적이고 보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합리적인 보수인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언론인 출신이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집단과 싸울 만큼의 투지와 문제의식과 상황 판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거의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꾸만 그 박근혜 대통령 인사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수석. 예, 홍보수석 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 임명을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두현 수석 임명한 것을 보니까 개각은 보나 마나다. 예,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 정부 달라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용화 기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 이정현 수석을 마치 그 이전에 그 KBS 사태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아서 징계한 것처럼 해서 저는 그거 정말 아니고 다 동작을 내보낼 생각하고 그냥 아무 명분이나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마침 그게 있었으니까. 또는 뭐 기령환 사장이 그게 안 됐으면 안 됐는 대로 또 그걸 이유 삼아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처럼 하지만 사실은 선거에 내보낸 겁니다. 아까 제가 쭉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뭐 비판도 하고 새정치를 잘 못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선거 잘하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들을 내보낸 거고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뒷받침해줘서 드러내면 유정복 씨 나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또 이제 김황식 총리도 그랬고 유력한 뭐 무게 있는 득표력이 있는 힘 있는 후보를 내보내고 자기가 힘을 실어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저는 눈물은 기획된 연출이라고 눈물 자체는 기획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감성에 호소하고 네. 박근혜를 살리자는 캠페인으로 하는 이 선거는 뭐 대단한 선거죠. 대단하게 선거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정현 수석 내보내는 것도 무슨 언론 문제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기 측근 한 명 더 국회의원을 내보내서 이제 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윤상현 의원이 당직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분을 대체할 사람으로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다. 거의 그렇게 보고요. 아. 그러면서 후임한 걸 보면은 이제 YTN 플러스 윤두현 사장의 세월호 참사 이유인데요. 전혀 뭐 혁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문창극 주필에 대한 평가를 받고 특이한 게 언론은 과거에 언론 장악을 주도했던 사람을 그대로 쓰고 예. 총리도 언론인을 썼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호나 이런 데 이후에 나왔던 책임론이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는 책임질 게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몇 번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실수가 아니라 그게 청와대의 정서를 반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란도 안 넣은 라면 먹은 게 무슨 잘못이냐라든지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게 있냐.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진심으로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지만 세월호 이후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더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 뭐 좋게 얘기하면 더 우리 당 정부의 입장을 잘 알려야 되겠다. 나쁘게 하면 언론을 좀 더 몰아붙여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보여주는 인선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기관형 KBS 사장이 그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일말의 기대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생각되는데. 이걸 제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그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 법안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공영 방송에 대한 이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을 그대로 놓아두고 가느냐. 야당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언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언론을 그럼 장악한 언론을 풀 수 있게 해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때마다 당신들이 이건 떼쓰기라도 해서 마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 여기에 진짜 떼쓰기라도 하면서 이건 붙들고 늘어져야만 이게 될 문제거든요. 반면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거제도 자체로는 자기들도 크게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갈 수 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 늘 주장이 언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의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거꾸로 또 언론과 거의 전면전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의 언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이 맞서 싸운다. 언론이나 또 횡포에서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그걸 좀 타고 가려는 것이 큰 기류가 하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것을 고칠 의지가 저는 거기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 보면 언론 문제에서 굉장히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그것을 주된 싸움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쪽 소속 상임위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5명밖에 안 돼서 힘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저희들 할 수 있는 거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 약간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MBC가 2012년도 파업할 때요. 170일 파업할 때 저희 MBC도 그때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MBC에서 안철수 의원의 논문,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죠. 굉장히 좀 터무니없는 보도였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법적 대해서 조치 같은 것 전혀 안 법적으로 하시고요.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게 저분의 그냥 기본적인 품성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쭉 그 이후에 정치권에 완전히 이제 진입을 한 뒤에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좀 뜨뜻미지근한 예, 모든 측면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새정치연합의 어떤 그 진보성의 어떤 상실 이런 것과도 지금 연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저도 뭐 보고 있는데 속내까지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하여튼 말씀드린 지금 야당성이라는 것이 다 사라진 것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저는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야 조그만 당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맹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어떤 이슈를 제기해 나간다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계속 과연 이 제1야당을 끌어나간다면, 지금 같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무력하게 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년 남았죠? 4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못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는데요. 그 차기 대권 관련해서 최근에 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약진을 했고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많이 추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이 왜 그렇게 되는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 후자도 되게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통합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했던 어떤 정치 혁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 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버렸고 아까 안철수 있는 민주당이 되고 민주당을 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민주당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바꾸라고 대체하라고 안철수를 지지했었던 것이죠. 그게 모순적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면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으면 좋겠지만 기초 선거 공천 문제와 같이 전혀 국민들의 의사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을 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저 유력한 대권 후보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표현은 좀 오해가 있겠네요. 이지 정치 혁신의 어떤 대변자, 아이콘,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건 이미 다 상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